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오선희입니다. 자, 이제 어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법은 우리 교재에 2편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어법 안에는 어문 규정 4가지가 들어있고 또 뒷부분에는 이 4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 요소들과 더불어 이걸 좀 더 확장하여 문장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올바른 문장 쓰기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어법이 그래서 배치되어 있는 문제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차근차근 정리해봐요. 우선 어법은 100문항 중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양은 그리 많지 않지만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공부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어법은 공부하는 비중을 많이 두시고 뒷부분에 전략 영역이라고 하는 읽기나 쓰기, 창안,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들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비문학 지문 몇 개 푸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거죠. 이 어법을. 그래서 어법 공부하는 시간에 암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것만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것과 같이 어떤 다른 전공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또 따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쭉 하루 동안 공부하시다가 주무시기 전에 딱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외워야 하는 어휘들 쫙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나가면 하루의 루틴이 생기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부에 젖어드는 이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리고 제가 문제에 담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 표기하거나 혼동해서 쓰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평소에 실수하는 건데 나 지금 이 문제집 풀면서 처음 알았어. 이렇게 쓰는 거 처음 알았어.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렇게 안 썼었는데 와 잘못 쓸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게 출제자의 눈에는 딱 들어옵니다. 이거 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우선 암기했을 때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점수를 받고 싶으시죠? 그래야 변별력 있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거예요. 이 규정이 연결될 만한 사례가 아닌 것은 혹은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규정과 사례 연결짓기까지 해주신다면 그러면 정말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글 맞춤법 영역의 기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표기인데요.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건요.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것의 명사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으로 끝나는 것들은 모두 명사 형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리 같은 데에 좀 짧게 줄여 쓰기 위해서 오늘 누구 만남, 오늘 맛있는 거 먹었음 이렇게 줄일 때 있죠. 그걸 명사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용언의 어간이 리을로 끝난다면 그럼 여기서 어간이 또 뭔지 알아야겠죠. 어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먹고, 먹어서, 먹으니처럼 먹다라는 동사가 활용을 할 때 안 바뀌는 부분 이걸 어간이라고 하고요. 뒤에 붙는 고, 어서, 은이 같은 것들을 모두 어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들은 어간과 어미가 따로따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단어가 활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간이 리을로 끝났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으는 왜 괄호 안에 묶었느냐 하면 앞에 말에 받침이 있으면 으가 살아나기도 하고 받침이 없으면 으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를 매개 모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리을 뒤에 오는 으라는 매개 모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 리을 뒤에 바로 미음이 붙어서 리을 미음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줄다, 바지가 줄다는 어간이 어디까지냐면 줄다.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의가 사라지고 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형태 저 처음 보는데요. 너무 어색합니다. 그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색한 것들, 우리가 평소에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출제자에게는 다 출제 요소로 보이거든요. 자, 줌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만들다, 만듦. 밭이 굉장히 막 영양소가 많으면 밭이 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밭이 서럽게 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얘는 왜 걸음이에요? 얘는 어떤 거냐면 바로 디귿,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런 어떤 말들을 쓸 때 저런 말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귀에 익숙하게 많이 들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받침이 원래 디귿이었어요.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그런 용언들만 묶어서 디귿 불규칙하게 활용한다 라고 하여 불규칙 용언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걷다. 기본 형태는 리을이 아니죠. 기본 형태는 걷다. 디귿이에요. 디귿 뒤에 똑같이 명사로 만들어주는 음이 붙은 거예요. 이때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음이 있으면 앞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애들을 디귿 불규칙하게 용언 활용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얘를 합쳐볼까요? 걔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볼까요? 이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양이 늘어나다. 양이 늘어나는 걸 붓다. 디귿 받침을 써서 붓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어미를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디귿 불규칙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 불음이 됩니다. 이게 왜 많이 나오냐 하면요. 라면이 불었다 할 때 원래 기본 형태가 붓다, 디귿이거든요. 근데 그게 라면이 불었다? 왜 리을로 바뀌었을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와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라면은 불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디귿이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용언들을 보여드린 거고 디귿 불규칙 용언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앞에 나와 있는 리을로 어간이 끝나는 것의 명사형과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개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하늘을 날다. 이거의 명사 형태를 써볼까요? 하늘을 날다. 리을로 끝나네요. 그러면 날다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 붙여주면 탈락하니까 하늘을 나름? 아니에요. 자, 길다 해볼까요? 길다. 이것도 역시 명사형 어미 붙여볼게요. 와, 이거 안 써봤는데 처음 보는데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짝꿍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넙둥근, 널따란, 또 널찍한 이런 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에 많이 나와서 제가 짝꿍 문제에 바로 넣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들은 출제 패턴 자료실에 제가 다 써놨고요. 발음이 너무 어렵죠? 출제 패턴 자료실에 보시면 이 문제 푸실 수 있죠. 국다라타. 자, 이거 국다라시죠. 앞에 받침 리을 기역 다음에 다라시 붙어요. 국다라타. 넙둥글다. 네, 앞에 리을 비읍이 겹받침이 살아난 상태로 넙둥글다죠. 그럼 얘가 맞네요. 근데 다라시 붙었는데 길다 같은 경우는 앞에 리을이 탈락해서 기다라타가 되죠. 기다라타. 요거 형태를 잘 봐주셔야겠네요. 얄따라타. 자, 이 경우는 원래 얄따가 리을 비읍 받침이잖아요. 그때 다라시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얄따라타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 중간에 D가 붙는 경우가 뭐냐면 강조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짧은데 엄청 짧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중간에 D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중에 예쁘디 예쁘다도 있어요. 엄청 예쁘면 중간에 D를 붙여요. 예쁘디 예쁘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그때 D는 원래 형태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 원래 형태를 다 살려서 앞에 받침도 리을, 비읍, 원래 형태 D 써주고 뒤에도 원래 형태 리을, 비읍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짝꿍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에 문제에다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문제 풀면서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넙둥군을 봤어요. 리을 비읍이 살았네? 살아있네? 그럼 이 문제를 보면서 요 형태, 올바른 형태를 표기를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문제까지도 잘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한글 맞춤법 안에는 띄어쓰기도 들어있어요. 띄어쓰기까지 잘 써야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볼 때 사전에 실려 있으면 그걸 한 단어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띄어쓰기를 해요? 안 해요? 궁금하시면 띄어쓰기 안 한 상태로 한번 사전에 넣어보세요. 그랬을 때 검색이 되면 걔는 한 단어예요. 근데 사전에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그럼 그건 한 단어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살펴보다, 도와주다, 벗어붙이다예요. 얘네들은 모두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인 건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 이게 한 단어로 올라간다는 기준은 뭡니까? 이거 궁금하실 건데요. 아무래도 한글 맞춤법이든 뭐 표준화 규정이든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정해 놓은 다음에 자, 이것대로 따라가, 이것대로 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걸 관찰한 다음에 그거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어문 규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주 이 둘을 붙여서 쓰면 그러면 이거는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단어로 올려주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살펴보다, 이렇게 살펴보다. 많이 쓰니까 한 단어가 된 거죠. 뒤에 보다가 붙는다고 해서 다 붙여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말들, 그리고 두 개를 붙여 쓰면서 뜻이 좀 변한 것들. 예를 들어 뭐 떡값. 이 떡값이 떡의 가격을 얘기할 때 쓰는 떡값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가 더해지면서 어떤 뜻이 되냐면 명절 때 명절 잘 쇠라고 이렇게 주는 돈. 이거 떡값이라고 하잖아요. 뜻이 바뀌었네? 떡의 가격이 아니네? 그럼 한 단어로 올려주자. 이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제가 어휘할 때도 맨날 말씀드렸죠. 진짜 사전을 아예 끼고 사셔야 돼요. 지금도 공부하시면서 옆에 사전 띄워 놓으셨죠? 네, 계속 검색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까불대다 할 때 여기 뒤에 붙는 대다가 접사예요. 접사. 접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까불대다도 붙여서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까불대다 이거를 조금 약하게 해볼까요? 약하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약하게 말할 때 이 쌍기역을 기역으로 한번 바꿔볼까? 가불대다. 좀 어색하지만 내봤습니다. 이게 약간 얘보다는 약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다 대신에 거리다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와 거리다는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에 거리다 자리에 대다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역시 까불 뒤에 거리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암기한 게 꽤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패턴이 고유어 공부할 때 했었던 패턴이죠. 자, 이거 좀 더 강한 느낌? 기역을 쌍기역으로 바꿔볼까요? 키역으로 바꿔볼까요? 그다음에 아나 오를 어나 우로 바꿔볼까요? 이런 거 고유어 공부할 때 했었던 거죠. 그게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어휘와 어법이 사실은 같이 공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같이 연결지어서 어차피 이 까불다다가 고유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 고유어니까. 그쵸? 표기 문제는 표기 문제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회차에 한글 맞춤법으로 나왔다? 다음 회차에 고유어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전 회차에 뭐가 나왔는지 이런 거 분석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할 만한 얘가 정답인데요. 자, 이 뒤에 만하다라고 하는 게 보조 용언으로 들어간 건데요.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띄어쓰기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본 용언은 그 용언 안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앞에 있는 용언을 말하고요. 뒤에 오는 용언은 이건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해서 보조 용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출제 패턴 자료실을 보시면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다 정리해 놨어요. 쏘아 붙이다, 걷어 붙이다, 밀어 붙이다는 붓, 티읕 받침이 들어간 붙이다. 근데 여기 붙이다.
요게 들어간 경우는 벗어 붙이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구분해 두셔야겠죠? 한 단어예요. 중간에 띄어쓰기 없어요. 그리고 붙이다가 사용된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적용해서 넣어봤습니다. 짝꿍 문제예요. 자, 흥미는 떨어지지 않게 잘 그곳에 붙여 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흥미가 그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붙이다를 쓰는 거예요. 붙이다. 근데 전은 붙이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논밭을 갈고 뭐 곡식을 거두고 하는 건 붙이다예요. 어떨 때 붙이다를 쓰고 어떨 때 붙이다를 쓰는지 이것도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거의 횟수로 따지면 진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또 이렇게 100%처럼 말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쏘아붙이다 한 단어로 쓰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걷어붙이다도 한 단어였어요. 어머나, 그러면 3번. 틀리게 말한 게 딱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 뒤에 나타나 있는 이런 있다, 가며 이런 것들이 모두 보조 용언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것과 달리 여기 사신다 같은 경우는 앞에 것도 본용언이고 뒤에 것도 본용언이래요. 용언의 흐름을 보면 본래의 뜻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본용언끼리 더해진 용언도 있고요. 연달아서 본용언에다가 보조용언이 더해진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붙이고 있다. 뒤에 있다는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적 역할이냐면 다 지금 붙이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붙이고 있어. 진행을 나타내주기 위해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붙여가며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붙여가면서 먹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럴 땐 보조예요. 어떤 진행의 의미나 완료의 의미 이런 걸 더해줄 때. 근데 보는 이게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붙이며 사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중간에 서를 넣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쓰레기를 묶어 버리다 라고 해볼게요. 만약에요. 묶어 버리다에서 뒤에 버리다 이게 보조용언일 수도 있고 본용언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서를 붙여볼게요. 묶어서 정말 버리는 행동까지 이해가 되죠. 묶어서가 자연스러우면 묶어서 버리다. 버리는 행동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본 용언이 됩니다. 근데 우리 왜 버리다를 언제 또 쓰냐면 내가 다 먹어버렸는데 이게 진짜 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먹는 행동이 완료됐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이런 뜻이죠. 완료의 의미로 버리다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건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서를 넣어봤을 때 말이 잘 통하면 본 용언인 것이고 서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묶어버렸어 지금 내가 이미 해버렸어 이런 완료의 의미일 때는 묶어서 버렸어 라고 말하는 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보조용언의 흐름이다,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하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문제가 난도를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셨죠? 자, 띄어쓰기였고요. 이제 문장 부호도 역시 한글 맞춤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연도와 그리고 월, 일을 대신하여 쓸 때에는 마침표를 마지막 자리에도 찍어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연, 월, 일 대신에 넣어준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마침표는 명사형으로 끝났을 때 이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문장 부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해 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꼭 지켜야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1차적으로 먼저 외우십시오. 그럼 시험 문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인용한 것 안에는 마침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항상 꼭 써야 되는 거 저거. 연, 월, 일 대신에 마침표 쓰는 거.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하여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짝꿍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느낌표가 나왔어요. 당연히 감탄문이나 감탄사 끝에 쓰이는 거 맞겠죠? 그럼 요게 그대로 밑에 나오는 예문에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밑에 거 볼까요?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자, 이건 감탄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끄트머리에 감탄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위에 있는 그 규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느낌표 쓰였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그냥 자신의 다짐이 나온 평서문을 느낌을 실어서 넣으려고 느낌표를 넣었을 뿐이에요. 그럼 느낌을 실어 넣었다고 해서 느낌이 나타나는 감탄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감탄문이 된다는 건 뭐뭐구나, 뭐뭐어라, 아름다워라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종결 어미들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야 감탄문인데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느낌을 실어 넣어서 그냥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물음표, 또 마침표는 문장 끝에 들어가고 인용하는 것 안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리고 가운데점은 8.15 광복처럼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쓰는데 이때도 이 가운데점을 밑에다가 마침표로 쓸 수도 있어요. 또 붙임표, 이렇게 짧게 쓰는 건 붙임표인데요. 붙임표나 마침표 등으로 연결하여서 장, 절, 항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1, 붙임표 1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대신 마침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도 역시 출제 패턴 자료실에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지금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올바른 표기, 띄어쓰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장 부호까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이걸 출제 예상 문제로 가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죠. 첫 번째입니다. 다음 표기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표기들은 다 뭐냐면 된소리로 표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 중에서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표기 안 하는 것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표기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미 문장의 그 단어의 표기만 봐도 된소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싹둑싹둑 같은 경우예요. 원래 우리가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저는 이걸 가다 본 사자 이렇게 외워요. 네. 가다 본 사자가 똑같이 서로 사자가 걸어가고 있다가 서로 가다가 봤어요. 사자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으르렁 거리면서 된소리로 막 으르렁 거리게 돼요. 막 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된소리가 돼요. 그래서 가다 본 사자끼리 만나면 뒤에 오는 것들이 된소리가 됩니다. 이게 된소리 되기인데요. 싹둑싹둑을 볼까요? 싹둑싹둑은 이미 앞에 받침 기역이 뒤에 오는 디귿을 된소리로 만들 거라는 걸 알아요. 표기만 봐도. 아까 가다 본 사자 중에 하나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굳이 된소리로 적지 않아도 표기만 봐도 우리는 싹둑싹둑이라고 발음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표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모음 사이에 있거나 노랑 양말, 니은, 리을, 이응, 리음, 노랑 양말 또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대를 울려내는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 뒤에 오게 되는 된소리나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미음 뒤에 오죠? 이런 것들은 신경 써서 된소리로 표기하도록 하자라고 된소리로 표기하는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얘는요? 그쵸? 선생님 곱빼기는요? 곱빼기는 받침에 비읍이 있으니까 요걸 빼를 굳이 쓰지 않고 배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외예요. 그럼 예외로 되어 있는 건 특별히 더 별표 주고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예외로 나와 있는 건 문제에 나온다는 뜻이니까. 그쵸? 곱빼기는 빼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몇 개만 더 적어볼까요? 우리가 예외로 기억해야 할 것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문득. 자, 저 지금 발음 어떻게 했죠? 문득이라고 발음했죠? 얘는 문득이 아니에요. 된소리로 발음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니 된소리로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득. 간단. 이거 간단으로 발음하시는 분들 많죠? 간단 아니고 간단이에요. 된소리로 쓸 그런 게 아니에요. 등기. 뭐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어. 등기. 이것도 등기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창고. 그 물건을 창고에 가져다 놔. 이것도 창고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발음이 그렇게 되면 표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니은, 이응, 이응 모두 아까 말했던 노랑 양말 울림소리 뒤에 나오지만 된소리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문제에 나오겠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단어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소금쟁이. 아마 쟁이와 장이를 구별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의 의미면 장이, 그게 아니면 쟁이. 그쵸? 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생각이구만 아니고 생각이구먼. 네, 뭐뭐 구먼이에요. 구만 아닙니다. 의뢰, 이것도 의리에 아니고 의뢰. 그리고 계기다. 이게 이거 표준어로 맞는 건가? 표기법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네, 계기다. 그 다음에 구시렁거리다. 요거 진짜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시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궁시렁. 제가 굳이 틀린 거 쓰는 이유가 지금 이 위에 X 표시 친 거. 요거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궁시렁 아니에요. 구시렁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거리다 대신 못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복수 표준어. 대다. 그쵸? 그러면 구시렁, 대다, 구시렁, 거리다. 다 되는 거예요. 궁시렁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워. 저게 원래 기본 형태가 뭐냐면 깊다예요. 깊다. 이렇게 옷을 구멍 난 곳을 바느질로 이렇게 기워. 구멍을 막는 거죠. 깊다라는 것에 어간에다가 뒤에 어가 붙은 거예요. 자, 비읍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이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어색하시죠? 근데 우리 이미 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이거 어떻게 붙여서 쓰죠? 아름다워? 아니요, 아름다워. 덥다, 덥다. 비읍 받침. 근데 이거 더워라고 하나요? 더워라고 하죠? 거기 우가 왜 나왔겠어요? 비읍 불규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가볼까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얘는 기본 형태가 또 뭐냐면 디귿으로 끝나는 눕다예요.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디귿 불규칙. 모음으로 되어 있는 어미 앞에서 디귿이 뭐로 바뀌죠?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눌어. 자, 밑에 건 아까 했어요. 자, 붙다. 디귿이었는데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서 불어. 물에 북어포가 양이 늘어나요. 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까맣다. 기본 형태는 까맣다, 까맣까지거든요. 여기다가 뒤에 은이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히읗이 탈락하고 의도 탈락하고 니가 바로 붙어서 까마니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맞죠? 근데 5번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하면요. 자, 여기에 원래 기본 형태가 디디다 인데요. 디디다의 준말, 줄여 쓰는 게 딛다예요. 근데 이 녀석들 뒤에다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일 때는 상관없어요. 자, 해볼게요. 디디다의 어간 디디에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고라는 어미를 붙였어요. 돼요. 가능해요. 이것도 해볼게요. 딛다에다가 기본형인데 기본형의 어간 딛에다 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붙였어요. 돼요. 가능해요.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일 때는 준말에다가는 붙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디디다에다가 붙여볼까요? 디디다에다 어를 붙이면 디뎌가 되죠. 여기에다가 바로 모음으로 되어 있는 어미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뎌, 저기랑 똑같이 해볼까요? 디뎌야가 돼야지 맞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준말에다가는 모음으로 되어 있는 어미를 붙일 수 없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규정을 먼저 보여주고 그 규정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연결짓는 거. 이게 나오거든요. 저기 보면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어간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어간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귀머거리가 어떻게 된 말이냐면 자, 귀먹다, 귀먹이라는 어간에다가 뒤에 어리라고 하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한 전미사 어리를 붙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품사가 바뀐 경우인지 확인한 다음 품사가 바뀌었다면 소리 나는 대로 귀머거리라고 쓰도록 하자가 된 거죠. 귀먹다는 원래 귀먹다 용언이잖아요. 근데 귀머거리는 명사죠. 품사 바뀐 거 맞아요. 그쵸?
일단 봤다도 막 해볼게요. 얘가 원래 봤다, 티읕 받침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용언의 어간에 우를 붙인 거죠.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한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투라는 부사로 아예 품사가 바뀌어버렸죠. 그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붙다, 붙다에다가 붙어, 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 마감, 마지막에 마감 해볼게요. 막다, 원래 동사죠. 막다는 동사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한 전미사 암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감이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품사 바뀌었죠.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럼 이파리는 왜 안 돼요? 이파리는요. 입에다가 아리라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한 접사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잎이 어간이 아니라 명사죠. 그러면 입도 명사, 이파리도 명사, 품사가 안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해당하는 규정에 연결될 수 없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규정을 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규정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5번째 가볼까요? 자, 또 규정 나오죠. 여러 개 넣었어요. 훈련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면 디귿으로 적는다. 자, 원래 얘가요. 바느질 뒤에 고리 이렇게 온 말이에요. 근데 리을이 바느짓하고 디귿으로 소리가 나니까 디귿으로 적은 거예요. 반짓 이렇게. 자, 이거는 사흘에다가 날, 사흔날, 리을이 디귿으로 발음돼서 사흔날 이렇게 된 거죠. 자, 사흘날은 3일이에요, 4일이에요? 이거 되게 논란됐던 말이잖아요. 사흘, 사일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3일이죠. 네. 3일을 사흘, 4일은 나흘 이렇게 말하죠. 섣부르다. 이게 원래 좀 어색하다, 제대로 잘 손에 익지 않다, 그걸 설다라고 하거든요. 설다에다가 부르다 넣은 거예요. 더해지면서 이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가 났던 거죠. 잣다듬다도 원래 잘다, 아주 작은 걸 잘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듬다. 이게 더해져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잣다듬다가 된 겁니다. 그럼 여닫다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디귿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디귿 이거죠. 얘가 원래 리을이었다가 디귿이 된 애예요? 아니죠. 이건요. 오히려 앞에 열다의 리을이 탈락한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고 닫다 에다가 뒤에 거랑 부딪히면서 앞에 리을이 탈락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원래 리을이었다가 디귿으로 발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6번 표기가 적절한 것. 첫 번째, 스티커를 붙였다가 뗀 자리가 찐덕거렸다. 아니요, 찐득거렸다. 찐덕 아니고 찐득. 또 거렸다 나왔어요. 거렸다 대신 쓸 수 있는 말 대다. 찐득대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걸 진득거리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득. 그러면 진득이 더 센 말일까요? 찐득이 더 센 말일까요? 자, 이거는 뭐 그쵸? 찐득이 더 센 말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살. 이 등살은 등살이 아니라 등살이 아니라 등살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랑 표기랑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등살로 발음하죠?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집적거려 라고 했는데요. 이 집적거리다, 이걸 좀 더 세게 말하면 찝쩍거리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찝쩍거리다보다 좀 약하게 집적거려 되는 거죠. 거리다 대신 대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철석같이 할 때 요 앞에 철석이 발음은 철석이지만 철석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철이 말 그대로 철, 그 단단한 철, 쇠. 그 다음 석은 돌석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철과 돌만큼이나 단단하게 믿었는데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철석. 근데 발음은 철석 이렇게 되는 거죠. 채신머리 없다. 이게 원래 처신에서부터 온 말인데요. 요때 앞에는 요걸 채신머리라고 해주셔야 돼요. 처신이 원래 맞는 말인데 그걸 채신머리 하고 아이의 채신으로 써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7번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제인데요. 말로 끝나는 말 중에 사이시옷을 넣는 경우와 안 넣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이시옷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요. 뒤에 오는 말이 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두 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한 번 혹은 두 번
덧나는 경우에 이 두 말 사이에 이런 말이 덧난다 알아도 라는 의미로 기호로 시옷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랫말 하면 노래 더하기 말. 근데 발음을 해보니까 노랫말. 니은이 싹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니은 들어간다 알아도 하고 시옷을 거기다 넣어준 거거든요. 그게 사이 시옷이에요. 근데 발음 자체에 그런 뭐 니은이나 니은이나 아니면 된소리나 이런 발음이 안 나면 시옷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럼 외워둘까요? 자, 반대말. 저거 반대말 아니고요. 반대말. 그리고 쓰는 김에 써볼게요. 소개말. 소갯말 아니고 소개말. 그리고 머리말. 머릿말 아니고 머리말. 인사말. 이것도 인사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인사말. 그리고 제가 저거 놓쳤죠? 예사말. 이것도 예산말 아니고 예사말. 발음 자체에 발음으로 시옷이 들어갈 만한 근거가 없어요. 오총사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대말, 소개말, 머리말, 인사말, 예사말. 인사말은 예사말로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세요. 예사말로 쓰면 안 되고 머리말에 주로 머리말에 소개말이나 인사말이 주로 들어가는데 그건 예사말로 쓰면 안 된다. 예사말의 반대말은 존댓말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5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거 연결져서 봐볼게요. 예사말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존댓말은 시옷이 있어요. 얘는 존댓말.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예사말은 시옷이 없지만 예산일. 예산일, 그건 평범한 일이야. 예산일 할 때는 시옷이 있어요. 발음이 예산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말에는 머리말, 시옷이 붙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머릿돌,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이런 거 나올 때 돌 있잖아요. 머릿돌, 이건 시옷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머릿기름, 머리에다 기름 바르는 머릿기름 이런 거 시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한번 쭉 연결지어서 기억해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예산말 아닌데 딱 나오죠. 4번 정답. 됐죠? 그럼 존댓말, 예산일, 노랫말 이렇게 시옷 들어가는 것들은 따로 묶어서 외우고 이러면 되는 거죠. 8번 가보겠습니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는 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원래부터 표기에 디귿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거 봤었죠? 이거 뭐의 준말이었어요? 디디다의 준말이었죠. 그쵸? 그러면 요게 준말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 디귿 받침이 디귿 소리 나는 받침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여기 두 번째 음절이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근거가 있죠? 보이죠? 그럼 디귿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문제 5번 잠깐 봐주실까요? 5번에 원래 리을이었는데 걔가 두 개가 더해지면서 발음 자체가 딱딱하게 리을보다 디귿이 딱딱하거든요. 딱딱한 디귿 발음이 나는 경우 이런 것도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돋보다, 뭐 돋보이다 할 때 돋보다 있죠. 이 디귿 어디서 왔냐면 원래 도두보다 이렇게 발끝을 올리고 이렇게 보는 걸 도두보다라고 하거든요. 위로 보는 거예요. 이때 디귿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건 적을 근거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마지, 맏아들. 이 맏이라는 게 첫째라는 의미가 아예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면 얘가 근거가 있으니까 디귿으로 적어주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그럼 근거가 없는 것들을 쭉 적어봤을 때 덧저고리는 덧 더하기 저고리, 우더르는 웃 더하기 어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때 앞에 붙어있는 덧이나 웃의 시옷 받침은 원래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옷으로 적어준 거예요. 근데 3번에 보면 얘는 원래 위에다가 눈썹 이렇게 더해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발음을 해봤더니 윈 눈썹. 여기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그때 적어주는 게 뭐예요?
사이시옷이죠. 이건 사이시옷에 대한 거지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어서 시옷을 붙여주는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핫옷 할 때 핫 이게요. HOT 영어가 아니에요. 이때 핫은 우리나라 말인데 솜바지, 솜이 잔뜩 들어간 따뜻한 바지를 앞에다가 핫 넣어서 핫옷 이렇게 씁니다. 너무 신기하죠? 영어 같죠? 영어에도 HOT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핫을 붙이면 솜이 들어간 따뜻한 뭐 이런 뜻이에요. 핫, 뭐 핫옷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풋고추의 풋은 아직 안 익은. 얘네들은 모두 접두사 앞에 붙어서 의미를 한정 지어주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다음 9번째입니다. 사이시옷 한 김에 한번 해보죠. 사이시옷은 두 단어가 더해지면서 뒤에 말이 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니은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두 번 나거나 이런 경우에 시옷을 붙여주는 건데요. 중요한 건 뒤에 이 두 개가 붙었을 때 둘 다 고유어거나 둘 중에 꼭 하나는 고유어여야 해요. 한자 고유어, 고유어 한자 아니면 고유어 고유어 이렇게요. 둘 다 한자어면 시옷을 붙여주지 않아요. 아무리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두 번 덧나도. 자, 그럼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우리가 한자어를 알고 있는지 예전에 공부했었던 한자어 어휘 공부했던 것 다시 끌어다가 정리하세요. 자, 볼까요? 북어 더하기 국, 북어 한자죠? 국은 고유어죠? 사이시옷을 붙일 우선 1차적인 배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쵸? 장밋빛, 요 장미가 한자거든요. 거기에 빛, 고유어죠. 잔치집, 잔치집은 고유어죠. 둘 다 고유어예요. 대표값, 대표는 한자어고 뒤에 오는 건 고유어죠. 수라상, 수라도 한자어고 상도 한자어예요. 이러면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지우고 가는 거예요. 됐죠? 또 가볼까요? 머리말,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콧날도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전세는 한자어고 뒤에 오는 거 고유어고, 시계 바늘이죠? 그럼 이것도 시계는 앞에 거 한자어고 뒤에 거 고유어고, 머릿속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고. 우선 환경은 한번 다 분석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발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북어국, 북어국 뒤에 국 내거든요. 여기 사이시옷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국이 들어가는 것 중에 사이시옷 붙는 거 되게 많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두국, 만두 더하기 국 할 때 만두국. 자, 무가 들어간 국, 묻국. 이거 시옷 안 넣으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순댓국, 순댓국 이것도 시옷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또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국이 들어가는 것 중에 시옷 들어가는 거 뭐 있지? 내가 한번 쳐봐야지. 네, 이게 공부예요. 사전에다가 국 들어가는 거 다 아무거나 막 생각나는 대로 쳐보세요. 그랬을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밋빛, 빛 되죠? 그럼 시옷 넣는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가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우유, 빛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우유빛. 그 다음 무지갯빛, 보랏빛. 이런 게 다 시옷이 들어가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외워주시는 거예요. 잔치집, 잔치집도 뒤에 찝 소리가 나죠? 그럼 시옷을 넣어줘야죠. 대표값, 대표값 이렇게 해도 시옷을 넣어줘야 뒤에 값이 되겠죠. 수라상은 시옷을 붙이지 않고요. 여기 가보면 머리말 우리 아까 외웠는데 그쵸? 머리말은 발음 자체가 머리말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럼 붙여야 하는 경우 안 붙여야 하는 경우가 1번에 바로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콘날, 콘 니은 소리가 나네요 하면 콘날 써주는 거예요. 전셋집, 찝 소리 나니까 시옷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전셋집 아니고 전셋빵으로 해볼게요. 이때는 앞에도 한자, 뒤에 방도 한자. 한자어들끼리 있을 때는 시옷을 안 붙이죠? 전셋빵은 시옷 없어요. 그러면 월세도 마찬가지겠네요. 월세빵 시옷 없어요. 근데 만약에 월세집 하면 그땐 시옷이 있어요. 월세, 셋집.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시계바늘 뒤에 빠 되네요. 시옷 붙여야죠. 머릿속, 쏙 되네요. 머릿속. 이렇게 시옷 붙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사이시옷을 표기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1번에 왜 저렇게 표시되어 있죠? 내려와! 내려오라고! 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 풀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순간이었죠? 10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모두 적절한 것은 자 여기에 밑줄이 2개씩 쳐져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사실 하나의 선지에 하나의 밑줄만 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지 하나에 여러 개의 사례들을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요. 제가 암기하는 방식이거든요. 묶어서 암기하기. 예를 들어 부스스한 상태로 으스댔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부스스, 으스스. 으스스래. 으스스도 있어요. 으스스, 으스스, 부스스, 으스대다. 스스. 묶어주세요. 골아 떨어진 건 리을 히읗인데 코를 곤 건 그냥 골이에요. 코를 골았다. 그 다음 불법으로 끼, 어들기를 한 것이고 차에 치였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끼어드는 건 내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끼이였다. 이렇게 여기에 끼여가 되면 얘를 분석해보면 끼다에다가 피동, 내가 그걸 당하다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피동을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들기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근데 끼는 거 내가 낀 거잖아요. 그럼 피동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끼, 어들기. 여기 어가 들어가는구나. 끼, 이, 어, 들기가 되지 않는 이유가 피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차에 치인 건 어때요? 이건 내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치다에다 피동을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과거를 나타내주는 말 넣어주고 종결 해주면 이렇게 넣었을 때 엿이 되죠. 엿, 치였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아이고 4번은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궁시렁 아니잖아요. 구시렁이잖아요. 그쵸? 그럼 틀렸네. 5번 가보겠습니다. 뒤치다 꺼리, 날갯죽지. 사이시옷 들어가 있죠? 5번이 맞아요. 11번. 이제 띄어쓰기로 한번 가볼게요. 큰일 날 뻔하다 할 때 저기 큰일 나다, 요거 나다 앞에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1번 벌써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들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죠. 수, 따름, 줄 같은 경우는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요. 명사는 명사인데 앞에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일은 수가 없다. 쓸 수 없죠. 잊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앞에 꼭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는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그리고요.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은커녕이라는 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 이 사이를 띄어 쓰면 안 돼요. 이것도 밥은 띄고커녕 이렇게 쓴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막 TV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자막 나오잖아요. 그때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은커녕은 한 세트예요. 붙여서 적어주셔야 돼요. 다음 가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걸 찾아보죠. 자, 여기 보면 기억은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립명사는 뭐냐면 혼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그냥 자립명사로도 쓰이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몇 숟가락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억에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기억에 해당한 건데 아닌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네 번째 덩어리. 덩어리만 있는데 이게 또 단위로도 쓰여요. 세 덩어리, 한 덩어리. 맞죠? 그릇, 그릇도 그냥 그릇 하나의 자립명사인데 한 그릇, 두 그릇. 송이, 송이도 역시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해서 이 송이가 어떤 송이, 눈꽃송이 할 때 그 송이로도 쓰이지만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도 쓰이죠. 근데 군대, 이 군대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만 쓰이지 얘가 어떤 하나의 자립명사로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3번 띄어쓰기 가볼까요? 자, 어떤 사이를 나타낼 때 간을 쓰는데요. 가족간 할 때는 띄어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에 벌써 나왔죠.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적어두는 거죠. 간을 쓰는데 붙여 쓰는 경우 부부간, 동기간,
고부간, 사제간 써두세요. 네. 지금 시간 엄청 오래돼서 여러분 지금 집중력 떨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적어놓고 한 번에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이를 나타내는 말 중에 너무 붙여서 맨날 같이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부부간, 동기간, 고부간 맨날 붙여서 쓰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단어. 가족간은 두 단어. 얘는 한 단어. 기억하셔야겠죠. 한입거리 밖에, 요 밖에가 조사거든요. 앞에 말에 붙여야 되고 거리는 앞에 말과 띄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붙여 써야 돼요. 그럼 이 삼총사 또 기억해 볼까요? 맞지 않다, 못지 않다, 또 머지 않다. 삼총사 꼭 기억해 주세요. 중간에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쓰는 경우들입니다. 맞지 않다, 못지 않다, 머지 않다. 머지않아 우리는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 많이 보셨죠? 한 단어입니다. 비상시도 한 단어예요. 네, 그래서 비상시처럼 어떠한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한 단어의 말들이 있어요. 원래 시는 시간을 나타내면 띄어 쓰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 뭐 비행, 띄고 시.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운전할, 띄고 시. 시는 항상 띄어 써야지 맞는데 너무 항상 같이 붙여서 쓰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붙였습니다. 자, 비상시 말고 또 뭐 있냐면 필요시, 유사시. 유사시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뭐 이거 유사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의미일 때 그때도 붙였습니다. 비상시까지 더해서 기억해 주세요. 모 소식통 할 때 이 모가 특별한 어떤 고유 명사를 얘기하지 않을 때 모라는 말 쓰잖아요. 이것처럼 뭐 김모 씨 이렇게 쓸 때 그때도 이 모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김모 씨도 김, 띄고 모, 띄고 씨예요. 김모 씨. 세 단어로 써야 하는 거죠. 맞게 잘 쓴 건 1번이었네요.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없다가 들어간 말 중에 띄어쓰기 하지 않는 말들 혹은 띄어쓰기를 하는 말들을 이것도 역시 사전에 기준을 삼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힘없다는 한 단어, 염치 없다도 한 단어, 빠짐없다, 가 없다도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 없다는 두 단어예요. 아, 이걸 어떻게 알죠? 사전에 찾아봐야죠. 자, 그래서 나올 것 같은 거 제가 몇 개 적어드릴게요. 보잘것 없다, 보잘것 없다가 와 이렇게 음절이 많은데 한 단어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만 하겠죠. 그리고 요거 물 셀 틈 없다. 이것도 한 단어. 제가 국립국어원과 KBS에서 주최한 그 받아쓰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버금상을 받았습니다. 꽤 높은 상이에요. 높은 상을 받았는데 거기 핵심이 이거였어요. 물 셀 틈 없다를 한 단어로 제대로 잘 쓴 사람이 점수를 받았어요. 전 이걸 안 틀리고 썼지요. 그래서 제가 버금상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요거 나올만 합니다. 워낙에 긴데도 이거 한 단어라고 잘 생각 못할 수 있거든요. 15번 가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 그가 오는지 모르겠다. 이때 지는 앞말에 붙였어야 돼요. 자, 그럼 앞말에서 지를 띄었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간을 쓸 때만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한 지 4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뒤에 시간이 나올 때만 뭐 공부한 띄고 지 그때만 띄어 쓰는 거고 이때는 다 그냥 붙여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걔가 원래는 뭐냐면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때 것은 의존 명사로 꾸며주는 말과 띄어 써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줄여 써도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죠. 옳은 거 2번이네요. 자, 연구차 어떤 목적을 나타낼 때 그때 붙였습니다. 연구차, 사업차, 인사차 이럴 때 다 붙였어요. 근데 이 차가 띄어 쓰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요번에 김대리 회사에 몇 년 차지? 아, 저 3년 차입니다. 3년 차. 이렇게 말할 때는 3년 띄고 차예요. 근데 이렇게 연구차, 사업차 몇 개의 단어만 앞에 차를 붙였습니다.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하셔야죠. 공부했는데도 는데 이렇게 어미예요. 붙였어야 하고요. 안 되어도 할 때도 붙였어야 돼요. 이 안 되다가 부정의 의미의 안이 들어가서 뒤에 오는 대다와 띄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어도. 그러니까 어떤 3명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런 기준점을 삼아 이야기할 때는 한 단어로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안 되다. 아셨죠? 이런 경우 또 말고도 어떤 일이 잘 훌륭하게 안 됐을 때. 아, 나 요번에
시험이 잘 안 됐어. 뭐 이렇게 안 됐어. 훌륭하게 되지 못했어. 뭐 농사가 잘 안 됐어.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안 되다. 그때 훌륭하지 못하다. 성공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일 때도 붙였어요. 안 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안 되다 쳐보세요. 사전에. 그러면 안 되다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쭉 나올 겁니다.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을 거예요. 형용사 할 때는 이런 경우죠.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되어 보여. 얼굴이 안 됐어. 할 때도 붙여 쓰는 거예요. 재밌죠? 16번 가볼게요. 항상 붙여 써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붙여 쓴다는 얘기는 한 단어니까 한 단어일 땐 항상 붙여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듯하다 같은 경우는 올이 본용언이고 뒤에 듯하다가 보조용언이에요.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돼요. 항상 붙여 쓰는 경우는 아닌 거죠. 주고받다. 근데 이 주고받다는 아예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항상 한 단어로 써야 하는 경우죠. 깨트려, 버렸다. 요 버렸다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예요. 견뎌왔다. 그러면 견뎌왔다도 역시 견디다와 왔다. 요거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 힘들겠지 싶었다. 이때는요. 싶다. 이렇게 된 경우는 항상 띄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이 경우는 2번만 항상 붙였어야 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17번. 자, 이제 문장 부호예요. 문장 부호는 더 빨리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널 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사실은 질문 형태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정도가 약간 좀 어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닐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내가 너를 두고 어디를 가겠어? 나 안 가. 이럴 때는 마침표 쓸 수 있어요. 물음표 아니라. 근데 연속된 질문일 때 있죠. 연속된 질문일 때는 중간에 오는 질문은 쉼표 처리한다. 기억해 두셔야죠. 괄호 안에 이렇게 물음표를 쓰면 약간 빈정거리는 느낌이 돼요. 가출을 했어? 가출? 이렇게 빈정거림. 중간에 들어간 인용하는 것에 마침표 안 써도 되고 625처럼 특정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숫자, 그 날짜 두 개 쓸 때 가운데 점 써도 되고 마침표 써도 되죠. 18번. 어머! 하고 감탄문, 감탄사 썼을 때 저렇게 감탄사에 해당하는 느낌표 쓰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에 쉼표가 굳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안 써도 돼요. 다음으로 여긴 쉼표죠.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으로 하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 때. 자, 이렇게 되느냐 하고 느낌표를 쓰는 경우는 감정을 담은 거예요. 그럴 땐 느낌표. 연속되는 두 숫자 사이에 쉼표 쓸 수 있어요. 19번입니다. 자, 문장을 순서를 바꿔봤어요. 비가 세차게 내렸다. 오전에도. 이런 걸 도치문이라고 하는데 도치해서 표현했을 때 중간에 쉼표 쓰는 거고요. 대답할 때 쉼표 쓰고요. 이렇게 어떤 제시어, 가족하고 제시한 다음 나에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쓸 때 제시어에도 쉼표 쓸 수 있죠.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도 쉼표 쓸 수 있고요. 근데 즉, 다시 말해와 같은 말에는 쉼표가 앞에 옵니다.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앞에 와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서 봐주시면 돼요. 곧, 즉, 다시 말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이렇게 쌍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 명칭 써주고 그에 대한 설명 쓸 때 하는 말이죠. 자, 쌍점이 또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스코어, 몇 대 몇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 중간에 끼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내 것이니까,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중간에 말을 넣을 때. 근데 중간에 말을 넣었는데 이미 쉼표가 있으면 연달아 쉼표를 넣는 게 어색해서 이들은 줄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또 한 번 인용할 때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또 한 번 인용할 때 작은 따옴표. 그리고 사군자를 설명할 때는 소괄호 이렇게 써줍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진짜 더 많았는데 진짜 엄청 압축적으로 꼭 외워야 할 것들만 차근차근히 모아다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복습할 것들이 많겠죠. 복습 꼼꼼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표준어 규정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